동아프리카 6개국 대통령들의 충격적인 발표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중국 인프라를 즉시 파괴하라. 수조 달러가 투입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베이징은 완전히 발작했고 워싱턴은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유럽연합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폭탄급 뉴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발표한 충격적인 한마디. 120조 원 규모의 홍해 항구를 폭파한다. 내륙 국가가 바다로 향하는 유일한 생명줄을 스스로 자르겠다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결정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특사단이 가져온 단 한 장의 극비 문서. 그 내용을 본 각국 정상들의 반응은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72시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한라인이 가동되었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제안한 거냐? 홍해를 둘러싼 세계 패권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제안한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나이젤 하워드예요. 에티오피아 출신이고 할아버지는 영국에서 오셨어요. 저는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도와주는 거였어요. 매일 정장을 입고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큰 사무실에 앉아 있었죠. 여러분께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5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한국을 싫어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그때 저는 제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숫자와 도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모든 문제는 수학과 논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감정이라는 건 복잡하고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나라들은 약하고 어리석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런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항상 역사와 우정과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울고 안고 하는 영화들을 만들고 있었고요. 70년 전 전쟁 때 일어난 일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왜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걸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은 달랐어요. 중국 사업가들이 에티오피아에 올 때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조용하게 말하면서 계약서로 가득 찬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감정이나 과거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돈과 무역과 건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12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아주 흥분해 보이고 있었죠. 하워드 장관님, 중국 대표단이 도착했어요. 놀라운 걸 보여드리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넥타이를 고쳐매고 회의실로 걸어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중국인 3명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리더는 정주웨이 부국장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완벽한 치아를 보여주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그림들로 가득한 거대한 파란 종이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그림들은 거대한 크레인과 긴 부두가 있는 아름다운 항구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배들이 그림 속에서 장난감처럼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워드 장관님, 정이 말했어요. 이걸 에티오피아에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무료로요. 아무 비용도 받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항구가 정말 놀라워 보였거든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큰 규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죠. 이게 바로 새벽별 항구입니다. 정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현대적인 항구가 될 거예요. 당신 나라가 부유하고 강력해질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는 바다가 없거든요. 아프리카 한가운데 갇혀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만 물건을 배송할 수 있어요. 그들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 커피가 썩어가면서도 그들의 항구를 사용할 허가를 구걸하고 있어야 했죠. 하지만 이 항구가 모든 걸 바꿔줄 수 있었어요. 우리 물건들을 세계로 직접 배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걸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되고요.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였어요. 왜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물어봤어요. 정의 미소가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중국과 에티오피아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성공하길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림들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숫자들은 완벽했어요. 디자인도 아름다웠고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모든 게 말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바로 그런 실용적이고 논리적인 해결책이었거든요. 건설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물었어요. 2년입니다. 정이 대답했어요.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작업자들을 데려올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국인 3명과 모두 악수를 했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나고 있었지만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제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었어요. 어쩌면 에티오피아 역사상 최고의 날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떠난 후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그 그림들을 보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배들이 커피와 곡식을 싣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외국 배들이 약과 기계들을 가져오는 모습도 상상했어요. 우리나라가 부유하고 독립적이 되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죠. 한국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 감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사람들. 바보 같은 영화들과 오래된 전쟁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작고 너무 약해서 이렇게 장대한 걸 만들 수 없었거든요. 중국이 확실히 더 똑똑한 선택이었어요. 중국은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일을 해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는 걸 이땐 전혀 몰랐어요. 6개월 후, 항구가 완성되었어요. 그림과 똑같이 보였거든요. 거대하고 현대적이고 강력했어요. 개양식이 아름다웠어요. 중국과 에티오피아 국기들이 바람에 함께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정치인들이 우정과 협력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최고의 정장을 입고 거기 서서 첫 번째 배가 우리 새 항구에 정박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마침내 에티오피아가 세계로 나가는 자기만의 관문을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걸 몰랐지만요. 항구가 열린 지 3주 후 전화가 울렸어요. 기술 책임자인 나비야 알마즈였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워드 장관님 항구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보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항구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배들이 정박하고 있었고,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비야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꺼운 서류 폴더를 들고 있었거든요. 장관님, 이 선적 기록들을 보세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 화물은 즉시 처리되고 있어요. 우리 에티오피아 물건들은 며칠씩 기다리고 있고요. 폴더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이틀 안에 배송되어야 할 에티오피아 커피가 2주나 걸리고 있었어요. 중국 전자제품들이 즉시 시스템을 통과하는 동안 에티오피아 곡식은 컨테이너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거든요. 이건 실수일 거예요, 말했어요. 컴퓨터 시스템에 버그가 있는 걸지도 몰라요. 나비야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버그가 아니에요, 장관님. 의도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중국 화물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도록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해 놨어요.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느끼고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선적 데이터가 베이징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어요. 그들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뭘 배송하는지 언제 배송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말이에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항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르게 보였거든요. 이제는 함정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정의 완벽한 미소와 중국과 에티오피아가 친구라는 그의 약속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료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서 정말 무료인 게 있기나 한 건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비싼 것들이 아무것도 비용이 들지 않는 것들이라는 걸 배워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나비야가 그 배송 기록들을 보여준 후 3주 동안 저는 모든 게 정상인 척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분명히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죠.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그냥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제일 좋은 정장을 차려입고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했죠. 다른 장관들이 항구에 대해 물어보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속이 뒤틀리고 있었어요. 숫자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우리 커피 수출량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평소에 3일이면 도착하던 의약품 배송이 이제는 3주가 걸리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농민들은 돈을 잃고 있는데 중국 공장들의 물건은 즉시 처리되고 있었어요. 저는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실을 인정한다는 건 제가 속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한 게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죠. 제가 생각했던 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된 곡물 배송에 대한 보고서를 바라보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하워드 장관님, 긴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힐튼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마이너스 친구가.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뭘 원하는 거지? 영화에서는 이런 신비한 메시지가 보통 위험을 의미하죠. 하지만 저는 궁금했고 답을 찾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호텔 커피숍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확히 3시에 야구 모자를 쓴 중국인 남자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는 긴장하고 있었고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하워드 장관님, 저는 왕징입니다. 한국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는 앉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안에 장관님이 꼭 봐야 할 문서들이 들어있어요. 중국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에요. 항구는 선물이 아니라 함정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서 빠르게 걸어 나갔어요. 저는 그 USB 드라이브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그 안에 든 내용을 보고 토할 것 같았어요. 문서들은 중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영어 번역본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이름은 홍해 독점 작전이었어요. 목표는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모든 해상 운송 접근권을 통제하는 거였어요. 에티오피아는 훨씬 더 큰 계획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어요. 문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가 중국 항구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며 그들은 요금을 올리고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었어요. 우리가 중국 제품을 사고 우리 자원을 싼값에 팔도록 강요할 거였어요. 우리는 그들의 경제 식민지가 될 거였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바보 같고 화나고 무서운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 수 있었지? 어떻게 제 면전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었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집 안을 돌아다니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장관들에게 말해야 할까? 중국 사람들에게 직접 따져야 할까? 아니면 그 문서를 본 적이 없는 척해야 할까? 자정 무렵 저는 서재에서 할아버지의 오래된 괴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괴짝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의 개인 물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낡은 군복과 훈장들 그리고 작은 가죽 공책을 꺼냈어요. 그 공책은 전쟁 중에 쓰신 일기장이었어요. 너무 개인적이고 슬플 것 같아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용기와 어려운 선택에 대해 뭔가를 이해해야 했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열고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일기는 1951년 것이었어요. 오늘 한국으로 향하는 수송선에 올랐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여행이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는 것이다.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계속 읽어나갔어요. 할아버지는 추운 한국의 겨울과 폭탄 소리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던 한국 아이들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에티오피아 군인들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게 만든 건 1953년 고향으로 돌아올 때 쓴 일기였어요. 오늘 부산항에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다.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구걸하며 허락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이 바다를 건널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닦았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바다를 사용할 허락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유를 위해 싸웠는데 저는 우리를 다시 노예로 팔아넘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 속에서 희망을 주는 뭔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존경과 감탄을 담아 쓰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을 용감하고 의지가 강하다고 하셨어요.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여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그들이 제가 모르는 독립에 대한 뭔가를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째는 나비아에게 항구 통제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기술 분석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두 번째는 한국 대사관에
무역 담당자와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울 때였어요. 무서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 자신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낯선 사람들을 위해 바다를 건너 싸우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제 나라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거였어요. 그날 밤 왕징이 준 USB 드라이브를 할아버지의 괴짝에 숨겼어요. 할아버지의 전쟁 훈장 옆에 말이에요. 왠지 그곳이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을 위한 증거가 있을 적당한 곳 같았어요.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경제적 독립을 위한 전쟁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스프레드시트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던 편안한 관료가 아니었어요. 자유를 위해 모든 걸 걸 의지가 있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는 아직 전혀 몰랐어요.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았어요. 빵집과 꽃집 사이 조용한 길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백 번은 지나다녔을 텐데 정말 눈여겨보지 않았었어요. 이제 문 앞에 서서 긴장하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한국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너무 감정적이고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일기가 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그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한국 무역 담당자의 이름은 이태경이었어요. 제 또래쯤 되는 분이었는데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산과 절 사진들로 꾸며진 작고 소박한 사무실에서 차를 내주셨어요. 하워드 장관님, 에티오피아는 저희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70년 전에 당신네 군인들이 아무것도 없던 저희를 도우러 왔어요. 그중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시작이군. 감정적인 역사 얘기 말이야. 그냥 사업 얘기할 수는 없나. 그런데 이태경 씨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장관님, 항구에 대해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한 항구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를 통제하는 나라는 당신 나라 전체 경제를 통제할 수 있어요. 독점이란 그냥 노예제도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그 말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건 감정적인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예리하고 실용적인 지혜였어요. 그는 에티오피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저에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뭘 제안하시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여러 파트너와의 협력이요. 위험을 분산시키세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으세요. 그게 작은 나라가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한국 대사관을 나서며 생각할 거리가 많았어요. 처음으로 한국이 정말 가치 있는 뭔가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이틀 후 모든 걸 바꿔버린 전화를 받았어요. 하워드 장관님, 저는 정 부국장입니다. 즉시 만나야겠어요. 항구 협정에 대해 논의해야 할 변경 사항들이 있어요. 정은 그날 오후 다른 중국 관리 2명과 함께 제 사무실로 왔어요. 6개월 전에 다정한 미소는 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의 얼굴은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하워드 장관님, 항구 운영이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 사용료를 받아야겠어요. 배가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항구는 무료라고 하셨잖아요. 친구들 사이의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은 서류 가방을 열고 중국어와 영어로 쓰여진 두꺼운 계약서를 꺼냈어요. 협정은 발전하는 거예요, 장관님. 항구는 유지 관리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장관님 같은 사업가라면 운영비를 이해하실 거예요. 계약서를 살펴봤어요. 사용료가 엄청났어요. 다른 나라들이 받는 것보다 10배나 높았어요. 이 지역의 다른 항구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독점 조항들도 있었어요. 이건 원래 우리 협정과 완전히 달라요. 제가 말했어요. 정의 미소가 돌아왔지만 이제는 다정해 보이지 않고 잔인해 보였어요. 하워드 장관님, 이제 와서 물러날 수는 없어요. 이 항구에 너무 많이 투자했잖아요. 당신네 경제 전체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속이 쓰리고 화가 나고 있었어요. 함정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었고 저는 제 손으로 그 함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었어요. 그날 저녁 나비아에게 전화해서 항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게 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었어요. 항구는 일몰 때 아름답게 보였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배들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아름다운 감옥처럼 보였어요.
나비아가 모든 항구 운영이 관리되는 통제실을 보여줬어요. 수십 개의 컴퓨터 화면이 모든 배, 모든 컨테이너, 모든 화물 이동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장관님. 그녀가 화면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베이징으로 전송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경제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뭘 수입하는지, 뭘 수출하는지, 모든 걸 얼마에 사는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제 비밀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전송되고 있는 화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중국과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실험용 쥐였어요. 데이터 전송을 막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나비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이 전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모든 접근 코드를 그들이 통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바꾸려고 하면 버튼 하나로 항구 전체를 멈춰버릴 수 있어요. 갇혀있고 무력하다는 기분이었어요. 중국은 우리에게 목줄로 변하는 선물을 준 거였어요. 이제 그 목줄을 우리 목에 더 조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이태경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독점이란 그냥 노예제도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할아버지 일기의 말도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 후손들이 자유인으로서 이 바다를 건널 수 있기를. 자정 무렵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핸드폰을 들고 한국 대사관의 이태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씨 나이절 하워드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나요? 에티오피아가 진짜 친구를 만드는 법을 배울 때가 된 것 같아요. 2주 후 저는 지부티에서 열린 비밀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한국, 인도, 일본 대표들이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수단 관리들과 함께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한방에서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조합의 사람들이었어요. 이태경 씨가 먼저 말했어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나라가 바다로 나가는 여러 선택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나라도 무역의 흐름을 통제해서는 안 돼요. 다음 6시간 동안 해운 경로 한국 파트너십 무역 협정에 대해 논의했어요.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때 저는 5개 다른 항구에 대한 예비 접근 협정서들을 들고 있었어요. 아직 우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가져왔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그들은 감정적이고 약하지 않았어요. 똑똑하고 전략적이었어요. 진짜 힘은 친구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서 나오는 거지, 한 명의 강력한 주인에게 의존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마주해야 할 적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쩡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하워드 장관님, 지부티에서 열린 회의에 대해 알고 있어요. 매우 실망스럽군요. 에티오피아가 우리 친구인 줄 알았는데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답했어요. 쩡 씨 친구는 서로에게 기본적인 서비스의 노예 가격을 매기지 않아요. 에티오피아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부티에서 만남을 가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중국이 마침내 마지막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항만 사용료를 무려 1000%나 올린 거예요. 1000%요. $1였던 게 $10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계약서까지 보내왔거든요. 그 계약서에 사인하면 우리는 중국 항만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와는 중국의 허락 없이 거래할 수도 없었죠. 우리 커피와 금도 중국이 정하는 가격에만 팔아야 했고요.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완전한 노예 계약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모든 정부 장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대통령실의 큰 나무 테이블 둘레에 앉아서 우리는 그 중국 계약서를 마치 독사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몇 장관들은 그냥 사인하자고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거부하면 중국이 뭘 할지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장관들은 협상을 해보자고 하고 있었어요. 뭔가 더 나은 조건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자유를 지키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징이 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죠. 모든 사람들이 동아프리카 전체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비밀 계획 문서를 보고 있었어요. 이게 그들이 우리를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그들이 첫 번째로 정복하려는 대상이죠. 이 계약서에 사인하면 우리는 다시는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요? 대통령이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항만을 폭파해야 해요. 장관들 절반이 한꺼번에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쳤다고 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파산할 거라고, 중국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대통령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하워드 장관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한국, 인도, 일본과 미리 맺어둔 백업 협정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5개 다른 나라들과의 항만 사용 계약들도 설명했죠. 중국 항만 없이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었어요. 쉽지는 않을 거였어요. 처음엔 비용도 많이 들 거였고요. 하지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표결은 아슬아슬했어요. 찬성 7표, 반대 5표. 하지만 충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곧 하려는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8천억 달러 가치의 건물들과 기계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중국을 아주 화나게 만들 일이었죠. 우리나라 미래를 걸고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후손들이 자유인으로서 이 바다를 건너가기를. 새벽 4시에 저는 옷을 입고 항만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나비아가 이미 기술팀과 함께 그곳에 와 있었어요. 그들은 밤새 일하면서 항만을 안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폭약을 설치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어둠 속에서 항만은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불빛들이 물 위에 반사되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큰 크레인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철로 만든 거인처럼 우뚝 서 있었죠. 이렇게 멋진 걸 파괴한다는 게 아깝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것들도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나비아가 저를 컨트롤 룸으로 안내했어요. 마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유리 상자 안에 빨간 버튼이 있었어요. 그녀가 작은 열쇠를 저에게 건네주고 있었어요. 준비되시면 장관님. 열쇠로 상자를 열고 버튼을 누르세요. 안전한 거리로 피할 시간이 3분 있어요. 저는 창밖으로 항만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몇 분 후면 모든 게 사라져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운이 좋다면 더 나은 뭔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어요. 유리 상자가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이건 할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저는 속삭였어요. 그리고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는 모든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3초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항만 전체가 거대한 주황색 꽃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불기둥과 연기 속에서 폭발했어요. 천둥보다도 큰 소리였어요. 땅이 우리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콘크리트와 철 조각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죠. 5분도 안 되어서 아름다웠던 새벽별 항만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는 연기와 잔해, 그리고 물 위에 떠다니는 파편들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슬프면서도 무서우면서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방금 우리 자신의 미래를 파괴했지만 어쩌면 동시에 구원했을지도 모르거든요. 몇 시간 안에 전 세계가 우리가 한 일을 알게 됐어요. 어떤 나라들은 우리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이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재산을 파괴하는 테러리스트라고 했죠. 중국은 우리가 배신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즉시 행동했어요. 이 씨가 연기가 가시기도 전에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하워드 장관, 한국 선박들이 이미 베르베라와 마사와로 향하고 있어요. 첫 번째 화물이 내일 아침에 움직일 거예요. 인도와 일본도 빨리 따라했어요. 일주일 안에 우리는 4개 나라의 5개 항만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고 있었어요. 비용은 오히려 전보다 낮아졌고 아무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었어요. 중국이 경제 제재로 우리를 벌주려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너무 많은 친구들과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베르베라 항만 부두에 서서 에티오피아 커피가 한국 선박에 실리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장은 제 할아버지를 닮은 젊은 한국 여성이었어요. 결단력 있고 용감하고 자유로운 모습 말이에요. 이 커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전 세계로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 모금 한 모금에서 자유를 맛볼 사람들에게로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글을 썼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우리가 마침내 자유인으로서 바다를 건너는 법을 배웠어요. 70년이 걸렸지만 해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옛 친구들인 한국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그들은 자유가 뭔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밤으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에티오피아는 그 어느 때보다 번영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 세계로 물건을 수출하고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에서 필요한 걸 사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떤 나라도 우리 무역을 통제하지 못해요. 저는 여전히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하지만 이제는 책상 위에 할아버지의 전쟁 일기 옆에 할아버지 사진도 놓고 있어요. 저는 배웠어요. 똑똑하다는 건 숫자와 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때로는 뭔가 나쁜 걸 파괴할 용기를 갖는 것, 그게 뭘로 대체될지 확실하지 않을 때도 그럴 용기를 갖는 게 진짜 똑똑한 거라는 걸 배웠어요. 또 한국에 대해서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약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강한 거였어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도록 도울 만큼 강한 거였죠. 할아버지는 우리가 그날 밤 내린 선택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안전보다 자유를, 편안함보다 용기를, 쉬운 답보다 독립을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선박이 세계 어느 항만으로든 자유롭게 항해하는 걸 볼 때마다 저는 그 폭발 소리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고 있어요. 때로는 다리를 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먼저 길을 막고 있는 벽을 폭파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